침몰하는 바위 안에서 악단이 마지막까지 찬송가를 연주하고 신사들이 턱시도를 입은 채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는 영화적 낭만에 가깝습니다. 실제 기록이 말해주는 진실은 훨씬 냉혹합니다. 배의 가장 아래층 3등석 구역의 철문은 구명보트가 다 떠날 때까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품격 있는 죽음을 위해 누군가는 탈출구조차 찾지 못한 채 수몰되어야 했습니다. 생존율 60%의 격차를 만든 것은 용기가 아니라 배 안의 물리적 장벽과 정보의 격차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이타닉의 비극을 거대한 자연재해나 피할 수 없었던 운명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차가운 톱니바퀴를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철저하게 설계된 자본의 논리와 계급적 우선순위가 충돌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7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의 차가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은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니라 인간이 쌓아올린 견고한 계급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 라인이 타이타닉을 건조하며 내세운 가치는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풍요와 압도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 즉 불침함이라는 별명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하나의 마케팅 상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자연을 압도했다고 믿었고, 이러한 근거 없는 확신은 재난이 닥쳤을 때 시스템이 가장 먼저 마비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화이트 스타 라인은 배의 안전성보다 1등석 승객들이 누릴 심미적 가치에 더 집중했습니다. 갑판을 가로막는 구명보트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법적 최소 기준만을 맞춘 채 보트의 수를 대폭 줄인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류층 시청각의 안락함을 위해 생존의 기회비용을 지불한 경영적 선택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내부 구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계급 지형도였습니다. 1등석 승객들은 배의 가장 높은 곳, 햇살이 잘 들고 탈출이 용이한 최상층 갑판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3등석 승객들은 배의 가장 깊은 곳, 엔진의 굉음과 진동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수면 아래 구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지리적 고립은 재난 상황에서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가 아닙니다. 당시 미국의 이민법과 영국의 위생 규정은 서로 다른 계급의 승객들이 섞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배 곳곳에는 격자 모양의 철문이 설치되었고, 이 문들은 평상시에는 계급 간의 예의를 지키는 선이었으나 비상시에는 3등석 승객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사선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밤 11시 40분, 빙상과 충돌한 직후에도 이 시스템의 차별은 정교하게 작동했습니다. 1등석 승객들에게는 개인 전담 승무원들이 찾아가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정보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등석 구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전달된 정보는 파편화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에게는 거대한 혼란일 뿐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3등석 승객들이 갑판으로 올라와 1등석의 탈출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철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이 전체가 아닌 핵심 자산을 먼저 보호하려 한다는 차가운 생존 본능을 보여줍니다. 기록에 따르면 1등석 여성의 생존율은 약 97%였습니다. 반면 3등석 여성은 36%, 아이들은 34%에 불과했습니다. 1등석의 남성 생존율조차 3등석의 아이들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여성과 아이 먼저라는 신사협정이 실제로는 계급이라는 필터를 거친 뒤에야 적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상류층 남성들은 신사다움을 유지하며 죽음을 맞이할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산이 안전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그 품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재난의 초기 단계에서 1등석 승객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명보트라는 한정된 자원을 선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3등석 승객들에게
재난은 뒤늦게 들이닥친 물줄기와 차단된 철문으로만 실감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티켓 가격에 포함된 보이지 않는 서비스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배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동안에도 상층부에서는 질서 정연한 대피가 이루어졌지만 하층부에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와 비명이 가로막힌 문 뒤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붕괴될 때 누가 가장 먼저 버려지고 누가 끝까지 보호받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거대한 함선 타이타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시장이었습니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이들에게는 생존의 확률이라는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 제공되었고, 가장 적은 비용을 지불한 이들은 시스템 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차가운 생존 게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구조 과정에 숨겨진 의도들을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극의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기들을 하나씩 두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이타닉의 영웅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바로 여성과 아이 먼저라는 원칙입니다. 얼핏 보면 인류애와 기사도 정신의 정수처럼 보이지만 이 숭고한 원칙조차 계급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 전혀 다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당시 화이트 스타 라인이 작성한 승객 명단과 생존자 통계를 대조해보면 이 원칙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작동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등석 남성의 생존율은 약 33%였습니다. 반면 3등석 아이들의 생존율은 34%에 불과했죠. 성인 남성과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생존율이 거의 대등했다는 사실은 재난의 현장에서 계급이 생물학적 약자라는 가치를 압도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이기심으로 치부하기에는 구조적인 결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1등석 승객들에게 여성과 아이 먼저라는 규칙은 일종의 품격 있는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명보트라는 한정된 자원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가족이 안전하게 배에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상류층 남성들에게 기사도라는 사회적 자본을 챙길 여유를 제공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신사의 모습은 그들이 평생 쌓아온 사회적 명성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3등석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사도를 발휘할 여유도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3등석 구역에서 갑판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설치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철문들의 존재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엄격한 이민법 때문이었죠. 이민자 계층인 3등석 승객들이 1등석이나 2등석 승객들과 섞여 질병을 옮기거나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배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격리가 계획되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교육이나 대피 훈련은 3등석 승객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지시는 제자리에 머물라는 무책임한 외침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순적인 대목이 발견됩니다. 타이타닉에는 총 20척의 구명보트가 있었고 이는 전체 탑승객의 약 절반 정도만 태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몰 초기 내려진 구명보트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65명이 탈 수 있는 보트에 고작 12명, 20명만이 타고 떠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왜 이런 비효율적인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차가운 논리가 작동합니다. 첫째는 1등석 승객들의 심리적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빽빽하게 섞여 좁은 보트에 타는 것을 꺼렸고 승무원들 역시 상류층 승객들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내리기 어려워했습니다. 둘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승무원들은 보트가 배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질까봐 두려워했지만 정작 3등석 승객들이 갑판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은 3등석 승객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온갖 난관을 뚫고 갑판에 도달했을 때 이미 절반 이상의 보트는 텅 빈 채로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남은 보트는 턱없이 부족했고
뒤늦게 몰려든 인파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작동한 것이 바로 시스템의 자기보호 기제입니다. 승무원들은 혼란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총기를 꺼내들었고, 이는 주로 3등석 승객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회적 자산 가치가 낮은 이들의 생존 의지가 시스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협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타이타닉의 티켓 가격은 생존 확률에 대한 보험료와 같았습니다. 당시 1등석 티켓 가격은 현재 가치로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화이트 스타 라인 입장에서는 이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회사의 평판과 직결된 VIP들이었습니다. 반면 3등석 승객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서양을 건너려는 이민자들이었고, 회사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구명보트가 부족했던 이유도 결국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64척의 보트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이 복잡해 보인다는 1등석 승객들의 시각적 만족도와 보트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2섭척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심미적 즐거움을 위해 누군가의 생존권이 기회비용으로 지불된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사고 이후의 대응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화이트 스타 라인의 관계자들은 3등석 승객들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사고로 포장했습니다. 그들이 영어를 못해서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공포에 질려 스스로 탈출 기회를 놓쳤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시스템의 설계 결함과 의도적인 정보 차단은 은폐되었고, 모든 책임은 거대한 자연의 힘이나 개인의 무능함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재난 이후 자신들의 과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확증 편향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침몰은 단순한 선박 사고를 넘어 자본주의 사회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시스템은 효율성을 명분으로 계급을 나누고 위기가 닥치면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100년 전 북대서양에서 벌어진 이 잔인한 선택의 메커니즘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안전망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의 시스템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티켓 가격에 따라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먼저 챙기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이 남긴 마지막 기록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직전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끝까지 유지되었던 계급의 질서와 그 질서가 붕괴된 순간 드러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었는지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직전의 마지막 20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계급의 전시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배가 두동강 나는 그 극적인 순간에도 시스템이 부여한 서열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등석 승객들이 머물던 최상층 갑판에는 끝까지 조명이 유지되었고, 악단은 공포를 늦추기 위한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이것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단순한 예술적 숭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상류층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고 차례대로 보트에 오를 수 있도록 관리자가 설계한 일종의 심리적 통제의 기제였던 셈입니다. 반면 선체 하부의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3등석 승객들은 이미 차오른 물을 헤치며 잠긴 문을 부수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길을 잃고 수몰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배가 가라앉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3등석 구역의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상부층의 탈출 질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의 방어 기제가 끝까지 작동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거대한 선체가 수면 아래로 사라졌을 때 차가운 바다 위에 남겨진 1,500여 명의 목숨 중 대다수는 시스템이 보호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 이들이었습니다. 구조 과정 역시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를 따랐습니다.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달려온 카르파티아호에서 이루어진 처우는 그들이 지불한 티켓의 등급에 따라 다시 한번 나뉘었습니다. 1등석 생존자들에게는 따뜻한 침실과 음식이 우선 제공되었지만
3등석 생존자들은 갑판이나 복도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소식을 전하는 무선 통신조차 1등석 승객들의 안부를 전하는 메시지가 우선 처리되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생존 가치를 결정짓는 잣대로 작용했습니다. 더욱 차가운 진실은 사고 이후에 벌어진 법적 논쟁에서 드러납니다. 화이트 스타 라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간의 목숨값은 그가 생전에 벌어들였던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철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1등석 승객의 유가족에게는 거액의 배상금이 논의된 반면 3등석 승객의 목숨은 단순히 노동력의 상실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재난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찾아왔을지 모르나 그 재난의 뒷수습 과정에서 시스템은 다시 한번 계급의 견고한 벽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 참결러만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비극은 기술적 결함이나 천재지변이 만든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 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누군가의 안전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한 의도된 취약성의 결과였습니다. 화이트 스타 라인의 경영진은 구명보트를 줄임으로써 얻는 미적 가치와 비용 절감이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의 리스크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들은 확률에 베팅했고 그 베팅의 판도는 가장 가난한 승객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건을 보며 인간성의 상실을 한탄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적 시스템은 언제나 효율성을 추구하며 그 효율성의 이면에는 반드시 희생되는 소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타이타닉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가장 거대하고 상징적인 형태로 보여준 사건일 뿐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타이타닉이 존재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규정을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정보가 편향적으로 공유되며 책임의 소재가 하부 조직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타이타닉이 남긴 차가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재난의 순간 시스템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오직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선택적으로 보호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비극을 단순히 슬픈 역사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인센티브와 심리적 기제를 파헤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철문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설치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타이타닉의 이야기는 북대서양의 깊은 바닷속 유물로 남았지만 그날 밤 작동했던 생존의 알고리즘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불한 티켓의 가치는 과연 얼마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시스템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먼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메커니즘이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재난 속에서도 작동했던 자본의 논리와 계급적 방어 기제,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결러는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욕망과 경제적 필연성을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결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